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11번째 챕터인 정서행동장애학 교육, 그리고 12번째 챕터인 자폐성 장애학 교육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볼 시간입니다. 해당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로 분리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묶어져서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보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도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확인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빈치 영역 지금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인드맵을 활용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그 형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1번째 챕터인 정서행동장애 교육의 기출문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 정서행동장애 기초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분류 내용이 나와있죠. 자, 1번, 정서행동장애 진단 분류 체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진단 분류 체계와 관련되어 있네요. 기읍. 행동적, 차원적 분류체계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두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는데 그중 하나는 외연화 문제행동으로 과잉통제행동이라고 하며 반항, 불복종, 불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의학적 분류, 하나는 교육적 분류. 그 교육적 분류가 여기 나와 있는 외연화 문제행동, 그리고 내재화 문제행동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 외연화 문제행동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과잉 통제가 아니라 통제 결여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과잉 통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외연화 같은 경우에는 반항, 불복종이 맞지만 불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행동적, 차원적 분류체계의 내재화 문제행동 범주에는 사회적 위출, 우울 등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 오름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기억할 건 과잉 통제는 외연화, 그리고 내재화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자, 외연화 같은 경우에는 통제 결여, 그리고 내연화 같은 경우는 과잉 통제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귿, 정서행동장애가 학습장애 등과 같이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거나 정서행동장애의 하위 유형인 품행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이를 장애 공존 또는 동시 발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공존, 동시 발생 같은 경우는 정서행동 장애의 하위 유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정서행동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 그리고 를, 정신장애 진단 통계 평남, DSM-4TR과 같은 의학적 분류체계는 정서행동 장애의 각 하위 유형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분류체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표차례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DSM-5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얘는 뭐 교육적 분류와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범주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적 분류 같은 경우는 차원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범주적, 차원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범주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소위 말해서 여기 레이블링, 표차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분류가 표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적 분류를 해야 어떻게 표차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 모델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생동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와 관점에 따른 지도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든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총 5가지에 맞는 특성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읍, 문제행동의 원인을 정신 내적 과정상의 기능 정의를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 역동 또는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 자기점검, 행동 형성이라는 내용을 다 본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점검 같은 경우는 인지, 그리고 행동 형성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또는 자기점검 같은 경우는 인지행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앞쪽 내용은 심리 역동적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고 뒤쪽 내용 같은 경우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잘못된 학습에 의한 것.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동주의죠. 자, 그래서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조작해서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이 FBA, 기능적 행동 평가가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SRS를 조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동 변화를 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디귿, 문제행동은 개인의 기질 등에 기인하나 이러한 문제가 환경적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문제행동을 직접 중요하기보다는 의사 증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인의 기질 때문에 있기는 하는데 이 기질뿐만 아니라 약간의 환경 요인도 필요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생리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체 생리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모니터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행동이 사고, 감정, 행동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걸 보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주의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이 자신의 욕구와 갈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격 발달을 해주도록 한다. 지금 이 뒷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역동적 모델과 관련된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맞는 내용은 기획,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도 2번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예전 선택형 문제에서는 이 개념적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꽤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자, 가마의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의 사례에 나타난 이론적 모델과 중재 방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뭐 방금 봤던 문제와 별 차이가 없지만 아까보다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 내용을 보시면 학생 A는 학교에서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였다. 이에 교사는 부모에게 병원에서 진단받도록 권유하였다. 학생 A는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약물 처방 후 학생 행동에 대한 교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 그러면 교사가 학부모에게 병원에 가봐라고 했다고 하면 내가 해줄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신체 생리적 또는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에 맞는 약물 처방, 약물 치료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B는 인근 작업장에서 일하고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학생들에게 자주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에 교사는 작업장, 가정 환경을 조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원래는 없었는데 환경이 바뀌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그 환경을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 C는 무단결성을 빈번히 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파악해 기록하게 한 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서 실행한 방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록,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인지주의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D는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을 자주 회피한다. 이에 교사는 두려움 유발 자극을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서서히 직면하도록 하는 이완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완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 따라서는 인지주의, 책에 따라서는 인지행동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행동주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 2는 경쟁적 학습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좌절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이에 교사는 타인 위로하기, 감정 공유하는 것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당하고 우울해하는 학생 2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기 나와 있는 집단 프로그램, 다른 말로 집단 중재가 있죠. 이 집단 중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모 선생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얘는 어디 속한다고? 네, 심리 역동적 모델에 속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우리는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 간의 신체 생리학적 모델의 근거로 교사가 학교에서 약물요법을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출제구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것도 말장난이긴 한데 일단 가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병원 가서 약물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로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학교에서 약물 처방을 실행한 것은 아니게 되지. 왜? 주체가 누구냐면 약물 처방은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약을 잘 먹냐, 그럴 때는 부작용이 있냐 없냐라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교에서 약물 요법을 실행한 것이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1번 또한 틀렸습니다. 그리고 2. 나는 생태학적 모델을 근거로 교사가 분노 통제 훈련을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알다시피 나는 생태학적 모델이에요. 근데 분노 통제 훈련, 뭐 분노 조절 훈련 이런 거 다 뭐와 관련했다고? 인지주의와 관련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생태학적 모델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인지주의와 관련된 분노 통제 훈련이라고 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고 따라서 2번 또한 틀렸습니다. 그리고 3. 다는 심리역동적 모델의 근거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절차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라고? 이거 지가 문제를 기록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게 때문에 심리역동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 같은 경우에도 이 REBT 같은 경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무 상관도 없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 정서 치료가 된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논박이라는 내용이 확실히 나와 있어야 돼.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이 나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번 또한 틀린 내용이 돼요. 그리고 4번, 라는 행동주의 모델의 근거로 체계적 둔감화 절차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두려움 유발 자극의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높여가는 것은 체계적 둔감화 절차이고, 그리고 이 체계적 둔감화 절차에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각 단계마다 이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마 내용은 심리역동적 모델인데 지금 이거 인지 모델로 했고 그리고 이것도 자기교수를 했죠. 근데 집단 프로그램은 자기교사 상관이 없기 때문에 5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소위 말해서 개념적 모델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개념적 모델을 안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제 인지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기에는 황 교사가 정시체 학생 현우에게 두 자릿수 덧셈을 지도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다. 황 교사가 적용한 교수 방법의 실행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딱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죠. 뭐 큰 소리로 말한다, 혼잣말로 말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해당한다? 자기교수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자기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4단계도 나왔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는 교준논술에서 이제 4단계를 물어봤고요. 대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5단계를 물어보는데 이 5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곽승선 선생님 책 내용으로 엄청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2009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지금 2010년쯤 나왔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절차를 좀 기억해 두시고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모델링, 외연적 외부지도, 외연적 자기교수, 자기교수 용암, 내재적 자기교수라는 5단계를 가지고 각 단계마다 교사가 해야 될 일, 학생이 해야 될 일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지적 모델링 단계는 어디다? 여기 나와 있는 리을이 첫 번째이고요. 황교사가 과학자의 각 단계를 큰 소리로 말하며 수행하는 시범을 보인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외연적 지도죠. 황교사가 과제의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현우에게 각 단계를 큰 소리로 말해보도록 하였다. 이게 외연적 지도.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외연적 자기주도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해봤으니까 이제 혼자 해봐야 되겠네. 그 혼자 해보는 게 이게 니은, 현우가 과제의 각 단계를 큰 소리로 말하며 수행한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씩 스스로 해봐야 되겠죠? 외연적 자기주도의 감소. 이게 디귿, 현우가 과제의 각 단계를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해봐야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 내재적 자기지도. 현우가 과제를 각 단계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수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따르면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순서를 찾는 거였지만 지금은 각 단계를 쓰는 거였잖아.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학생이 해야 될 일.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원칙상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성모 산책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게 되거든요. 일단 5번 문제는 뭐냐면 다음은 특수학급 강교사가 학습장애 학생 영규와 나눈 대화이다. 영규말에 나타난 귀인과 그 특성이 바르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인 재훈련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귀인 재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는 귀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세 가지 차원이 여기 나와 있는 소재성, 안정성, 통제성이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총 8가지 귀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재밌는 건 지금 노력 같은 경우 윤전은 선생님 책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노력을 평소의 노력과 일시적 노력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성모 선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노력을 하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에 해당하냐면 이거 일시적 노력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내가 귀인을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귀인과 관련해서 이게 장기적 노력이 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노력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기 이 내용 근거로 일시적 노력을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읍. 저는 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자, 저는 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 거는 이거 귀 노력이 아니라 능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하죠. 그리고 원인의 소정은 내적에 있고요. 통제는 통제 불가능에 속한다는 거.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2번은 니은이죠. 자, 니은 내용을 보면 선생님은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세요. 자, 선생님은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 질문을 조금 더 유식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과제에 속하는 걸 거고, 그래서 행운이라 한 내용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 외적,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정, 내적,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디귿. 저는 단어 카드 놀이가 어려워서 하기 싫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난이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과제라고 이제 돼 있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안정이고요. 여기도 틀렸죠.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이고, 그리고 외적이고 통제 불가능해서 지금 3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죠. 리을이 뭐냐? 자, 리을. 공부를 잘하는 은희에게 도움을 받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타인의 도움이고요. 이 타인의 도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외적이고 통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음이보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이 열심히 해본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력일 텐데 이 앞으로 열심히 해본다는 걸 소위 말해서 뭐 평소의 노력이든 아니면 일시적 노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일시적 노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일시적 노력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적, 내적, 통제 가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3번이고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풀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과제로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행운으로 할 것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일단 뭐 중요한 건 행운이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틀린 내용이 됩니다. 통제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도는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정서행동 장애 유형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유형, 즉 포명장애, 적절한 반응장애, 그리고 ADHD, 틱 빼고는 지금 보는 것처럼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다음에 연기와 인수는 공통된 장애가 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4TR에 제시된 이 장애의 진단 중에 해당하는 것은 연기는 어느 날 집 앞에서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금까지 자동차를 보며 몫이 초조해하고 집 앞 도로를 혼자 다니지 못한다. 또한 혼자서 장난감 자동차의 충전을 지원해 놓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마찬가지로 인수는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 심한 화상을 입은 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주 안목을 꾼다. 또한 텔레비전에 불이 나오는 장면만 보면 심하게 울면서 안절부절하며 엄마에게 안긴다. 이거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진단 중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손 씻기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박장애 또는 강박충동장애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1시간 이상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과다한 불안이나 걱정이 적어도 뭐 6개월 이상 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네, 불안장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범불안장애. 그리고 3. 말을 해야 하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거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볼 수 있고 4. 외상과 관련된 사건의 재경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회피,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각성 상태의 증가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중입니다. 그리고 5. 애착이 형성된 사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다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게 DSM-5에서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 장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내용 읽고요. 이와 관련된 진단조건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DSM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서행동장애 유형의 주요 특성 중 일부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이 바르게 짝지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지나친 불안 또는 걱정이 적어도 6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에 걸쳐 이상 발생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범불안 장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 그리고 비합리적 생각을 반복하거나 특정 의식 또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심각한 사고 또는 행동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다. 흔히 오해에 대한 생각, 반복적 의식하고 등과 더불어 반복적인 손 씻기, 정돈하기 등의 행동을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박장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일단 아셔야 될 건 이게 우울장애보다 조금 소프트한 버전이고 길게 나타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적 우울장애에 해당하는데 예전에는 기본 부정장애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와 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정답은
이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장애 진단면 정도만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우울장애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음 사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 중학교 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관찰 및 상담 내용을 보면 일반 교사에 의하면 학생은 평소 우유부단함을 보이고 꾸중을 듣거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며 잘 울며 자주 죽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대부분 혼자서 무관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종종 실패하기도 한다. 1학기에 실시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부진했다. 부모에 의하면 밤에 잠을 쉽게 지지 못하고 만성적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한다. 학생의 성격 검사 결과 자신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장애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주요 우울장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완 훈련으로 충동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요. 긴장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우유부단하고 꾸중을 듣거나 자기 듣지 않으면 자주 울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안 되도록 뭘 할 수 있다고 이완훈련을 통해서 충조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2번 멘토를 지정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교우관계의 범위를 높이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얘 친구들과 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신경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사회적 기술 훈련, SST를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3번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한 신념을 논박하고 왜곡된 사고를 재구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REBT나 이 REBT를 포함한 인지적 재구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생각들을 없애고 그에 대해서 이제 좋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일반 교사, 상담 교사, 학부모 등의 팀에 이루어 다양한 인지적 접근 방법으로 학생의 문제를 지도한다.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주의 접근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틀린 게 이제 당연히 5번이 될 텐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는 건 보통 이 전동호수법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만 써요. 즉, 우울장애는 일단 안 씁니다. 근데 이 전동호수법을 사용하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게 되고 단기간에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정정호수법을 쓰면 학업 성취도가 좋아진다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무지막지하게 썼을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틀린 내용이 되죠. 하여튼 이거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 모델에 나왔던 중재라든지 아니면 인지주지 아니면 우울장애에 나왔던 중재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이성호삼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다음은 일반 학급의 김교사가 자신의 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민지에 대해서 특수학급 교사에게 한 이야기다. 김교사의 이야기를 근거로 할 때 민지가 보이는 DSM-4 분류상의 장애 유형과 귀인 유형을 바르게 제시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기획 내용을 보시면 민지는 평소 학급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고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부적절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민지 어머니도 민지가 지난날부터 매사 흥미를 잃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별로 먹지도 않고 과민해져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뒷부분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얘 지금 우울장애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장애 관련된 귀인 유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 귀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성고선 책에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원인론적 귀인에 따른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항상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시간이 지나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모든 상황에 자기 비난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유식한 표현으로 내인성과 안정성과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들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뀌지도 않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나 때문에 생긴다는 이러한 내인성, 안정성, 보편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도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귀인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스스로답게 평가하고 과제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업 중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는데 니은 자기가 게임에서 진 것을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말을 하더군요. 이때 말하는 자신의 무능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내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디귿 자기는 언제나 시험을 잘 치지 못한다. 이 언제나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는 안정성을 뜻하는 거고, 리을 학급의 모든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지고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편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울장애, 그리고 내적 안정성 전체라는 1번이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걸 몰라서, 이 내용을 몰라서 잘 못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10번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한번 낼 것 같은데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음은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따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하위 유형 중 하나로 진단된 나라의 행동 관찰 기록이다. 이에 비추어 나라에게 나타난 장애 유형의 특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수 전략을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ADHD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진단된 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관찰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요. 수업 시간에 이유 없이 자리를 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여가 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 손이나 발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ADHD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유형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주의 우세형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에 나와 있는 하위 유형 중에서 과잉행동 충동성과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버클리라는 사람이 한 가지 모형을 언급했어요. 그 모형 이름이 버클리의 다면 모형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버클리의 다면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과행동 충동성 우세형 학생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버클리라는 사람이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는 행동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 억제력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억제, 현재 진행 중인 반응에 대한 억제, 간섭에 대한 통제라는 요소를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즉 행동 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 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행 기능이라고 불리는 영역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작업, 기억, 비언어죠. 두 번째가 언어의 내재화, 세 번째가 정성, 동기, 각성에 대한 자기조절, 그리고 네 번째가 재구성인데, 즉 행동 억제력은 4가지 실행 기능에, 이때 4가지 실행 기능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줍니다. 즉 행동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운동 통제나 목표 지향된 행동을 잘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 구체적 내용들에게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에서는 행동 억제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요.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성을 본다고 하면 먼저 1. 능력 결여가 되어 있죠. 이 능력 결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클리 다면 모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닥. 자,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동계약어를 사용하였다. 자, 이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얘기할 건 뭐냐면 이 행동계약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PBS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인지적 능력 향상에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동 계획을 했다는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내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기결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방금 봤던 이 내용에 보시면요. 여기 정서, 동기, 각성에 대한 자기조절 관련된 실행계획이 나와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위 유형으로 동기도 별로 안 좋구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증가하기 위해서 모델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다? 행동 형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간 증가와는 그렇게 상관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성에서는 얘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얘는 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을 보면 억제력 결여겠죠. 이 억제력 결여가 방금 얘기했던 버클리 담은 모형에서는 행동 억제력과 관련했기 때문에 특성이 맞죠.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도록 자기대화 전략을 한다는데, 자기대화 전략, 이거 상위 버전이 자기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기관리가 떠올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관리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행동 억제력이 4가지 실행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자기대화 전략 또는 자기관리를 가르치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 돼요. 근데 이건 괜찮은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작업기억 결여. 이 작업기억 같은 경우에도 하위 유형으로 방금 이걸 봤어요. 작업기억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쟤도 뭐 딱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하위 유형으로서는 얘도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기억 결여. 단기기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교수 전략을 사용하는데, 알다시피 이 단기기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과 구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교수 전략은 상관이 없죠. 왜? 이거는 초인지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앞에 있는 내용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5번 자기조절력 결여. 이 자기조절력 같은 경우에도 방금 봤던 이 도표를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 자기조절력. 그래서 자기조절력, 뭐 행동 억제력이 안 좋으면 자기조절력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 전략, 자기가 행동을 통제하도록 주기적 전략을 사용한다. 이 주기적 전략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곤란합니다. 주기적 전략 같은 경우는 교육학 용어 등을 찾아보시면요. 주기적으로 본인이 집중해서 뭔가를 바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맞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5번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특수교육 시험 문제에서 유일하게 이의제기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제 답변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답변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한 것도 있죠. 자, 주의력 결핍장의 특성과 가장 적절한 교수 전략이 바르게 착지한다면 3번의 억제력 결여와 자기대화 전략이 타당하다. 맞는 말이란 뜻이지, 3번이. 그리고 5번 자기 조절력 결여와 주기적 전략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주기적으로 학습을 세워서 지도하거나 이렇게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근데 이의는 없다. 웃긴 거죠. 원래라면 중복정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렇게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했는지 알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번 정정하려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 버클리 다면 모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 자, DSM-4TR에 근거해서 ADHD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내용 같은 경우는 4TR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답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과잉 행동에는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직이는 증상이 포함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 적대적 반항장애 문제죠. 자, A 중학생이 보이는 행동 특성에 가장 적합한 장애를 물어봅니다.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A는 의도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화낼 일을 자주 해왔다. 부모나 교사가 주의를 줄 때마다 그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낸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도 다른 친구 때문에라고 그 친구들을 비난하는 일이 잦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 학생의 특성은요, 뭐에 관련된다고? 적대적 반항장애에 딱 맞는 행동이에요. 이 적대적 반항장애 같은 경우는 화난 민감한 기분, 시비를 걸거나 반항한 행동, 보복적인 행동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화난 민감한 기분, 그리고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반항성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 품행장애죠. 학생 A는 2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 문제가 심화되었다. 학생 A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의 농담이나 장난을 적대적으로 해석해서 친구들과 자주 다툰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자주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 부모와 교사에게 매우 반항적이며 최근 1년 동안 가출이 잦고 학교에 무단결석 하는 일이 빈번하다.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주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자동차 유리를 부수고 다닌다. 마지막, 자신의 학업 성적에 반해서 최하의 거리에 머무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그부 탓으로 돌리며 신체 싸움을 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품행장애 진단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큰 4가지. 상위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사기 또는 절도, 그리고 재산과 기물 파괴, 그리고 심각한 규칙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본다고 하면 친구와 자주 다툰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타인의 문구를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 사기 또는 절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출이 잦고 학교에 무단결석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규칙 위반, 그리고 밤늦게까지 자주 돌아다니며 주차된 자동차 유리를 부순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자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규칙 위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된 자동차 유리를 부수고 다니는 것 같은 경우는 재산 또는 기물의 파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신체 싸움을 건다 같은 경우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기 내용을 보면 A의 행동은 DSM-4TR의 진단 중에 따르면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품행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니은 학생 A의 대인관계 기술은 다양한 행동중재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S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품행장애 학생들도 적용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기억할 건 행동중재 안에는 SST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디귿, 학생 A가 보이는 행동의 원인으로 신경생리학적 원인, 뇌기능 관련 요인, 기지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생물학적 요인 안에는 이러한 3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디귿 또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리엘, 학생 A가 보이는 공격 행동의 외적 변화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인지처리 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행동적 중재가 적합하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외적 변화를 통제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측면이고, 그리고 인지처리 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행동 같은 경우는 인지를 바꿔서 어떻게 한다?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직접적으로 외적 변화를 통제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해설 자료를 좀 보시면 되는데, 해설 자료를 보시면 표가 하나가 나와요. 이 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윤점정 선생님 책 1판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인지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인지를 변화시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인지를 변화시켜 정서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형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외적 변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행동주의고 하나 거치는 걸 인지행동주의를 하는데 지금 이 설명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설명 같은 경우 이 외적 변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는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처리 과정과 관련된 인지행동주의는 인지행동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를 거치냐 그렇지 않냐 차이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주의가 된다고 하면 인지, 정서 또는 인지행동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오고 나서 좀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찾아보면 니은 디귿 리을이 없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서 행동장애 교육과 관련된 선택형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